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당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님들 공동 주최로 하고 계셔가지고 인사말을 좀 남기셔야 되는데 사실 선거 준비로 너무 바쁘셔서 이 자리에는 좀 오시지 못했어요.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시작 전에 간단하게 참석자분들 살짝 제가 그냥 이렇게 아무래도 문화예술계 계신 분들 중심으로 좀 인사만 살짝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제자이신 죄송합니다. 하정우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옆에는 성낙경 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님이시고요. 네, 박수는 한꺼번에 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김대현 한국 작가이시고요. 문학 비평가이십니다. 네, 우선 당에서 오늘 당에 있는 문화정책 공약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공동 주최인 데서도 힘을 좀 써주셨습니다. 제 옆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진보당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남영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옆에는요 더불어민주당 문화전문 수석위원이시고요, 김영훈 수석위원이십니다. 그 옆에는 녹색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최영재 위원님이십니다. 네, 이쪽에는 이게 기자님들 계시고요. 저쪽에는 한독협에서 그 전 대표님, 고영재 대표님과 현 대표님, 백재호 대표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예술특별위원회라고 현장에서 이 정당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송진호 정책팀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는 성북 공유원탁, 성북에서 활동하시는 기획자분들, 호련님이랑 이게 기획자분님 같이 오셨고요. 저기는 국회 입법조사관 배성희 조사관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들만 좀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기자님과 또 현장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전에요, 살짝 이제 저희가 주관을 글의 문화 행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검열과 문화 정책에 대한 심각한 퇴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고요. 취임 이후에 바로 터진 그 윤석열차 카툰 검열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면서 국감에서 이제 문체부 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담은 예술은 예술이 아니고 정치적 의도를 담지 않는 예술이 순수한 예술이므로 진짜 예술은 정치적 의도를 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열의 핵심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에 대한 검열뿐만 아니라 사회 비판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인권, 권리를 얘기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담은 작품들에 대한 검열들, 활동들에 대한 예산 삭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배타적인 이념 정책과 지향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념 전쟁과 이에 따라서 월 1회 이상의 표현의 자유 검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정책의 출발점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 작성되었던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의 임명으로 그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의 기조에는 지원 사업 통제를 통해서 좌파적 줄과 우파 지능 기조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게 창작 예술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권리를 침해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근간이 되는 지역문화, 시민문화 자체를 위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과 더불어서 장애인, 성소수자, 인권, 여성, 노동 등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나 책에 대한 사업 지원이나 유통을 막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주로 얘기 나눌 것들이 저희가 글의 문화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6개 문화정책 과제를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글의 문화 행동은 이렇게 심각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의 퇴행에 대해서 맞서서 현장 예술인들이 좀 목소리를 모으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 문제를 대응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정책 과제들이 사실 대표 공약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술 현장과 각 당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토론회를 열어서 이 정책에 좀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지금 여기 참여한 직인 정당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글의 문화행동 토론회, 글의 문화행동을 통해서 2차례 공론장을 열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6개 문화정책 과제를 과제를 갖고 공통 과제로 정리를 한 다음에 모든 당에게 일괄적으로 3월 8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답한 이 당, 그러니까 그래서 토론회를 같이 공동 주최를 하시고 참여를 하시기로 하시는 이 당이 이게 3군데서 이제 참여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리가 뜻깊게 열리게 된 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렸기 때문에 뜻깊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술 현장에서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정책으로도 제한된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각 정당이 좀 더 집중적으로 문화예술계와 함께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그 공식적인 협력 구조를 좀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토론회 자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의 문화 행동을 통해서 6개 공통 과제를 정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발제를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장호라고 합니다. 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발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페이퍼를 쓰는데 들어갔었던 고민과 망설임과 이런 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되게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왔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지방선거 포함해서 선거 시기에 이런 정책 페이퍼들을 쓴 일이 처음은 아니고 여러 차례 사실 이런 작업들을 해왔지만, 사실 올해 선거만큼 이 정책 작업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예술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술 현장, 문화 현장에서도 사실 이에 대한 어떤 뭐 정책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들, 또는 문화 정책 과정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효능감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되게 강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정치권 안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제 문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늘 그래 오긴 했지만, 그 어느 시기보다도 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주목, 고민들이 뭐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정책 페이퍼를 쓸 때 예전 같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들어진 이렇게 과제 체계와 그 과제 체계 안에서 되게 예산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안들을 막 20개씩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 이제 각 정당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은데, 솔직히 이 페이퍼를 쓰면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뭐라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 21대에도 저희들이 경험을 했었고, 이제 지금 총선 이제 22대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국회라는 곳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러한 문화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런 파트너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상당한 신뢰들이 깨진 것도 사실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다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 페이퍼를 정리한 게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 목록들을 쭉 만들다가 사실 이제 한 6가지 정도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이유는 뭐 더 추가로 제안드리고 뭐 제시할 만한 정책이나 공약들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6가지 정도만 돼도 우리 문화 현장이, 문화 정책 환경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더 나은 가치들을 갖다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딱 6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 이 지금 페이퍼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는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제는 이런 제안들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안은 국회와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를 갖다가 좀 구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회라는 공간이 뭐 입법과 예산들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구성되면은 저희가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의원님들 만나러 다니고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만남과 어떤 협의들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어떤 특정 사안들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상설적이고 일상적이고 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체 문화 정책, 문화 환경에 대한 흐름과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구조는 지금까지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정책 환경을 만드는 일들이 국회와 또 민간의 주체들, 전문가들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사실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각 당마다 뭐 정책위원회도 있으시고 연구소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정치 활동들을 하시긴 하지만, 뭔가 이게 상임위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거버닝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단적인 예로다가 저 지금 제 1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도 이게 문화예술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상설위원회 구조는 아니거든요. 특별위원회 구조로 있고, 그러니까는 그 다양한 직능 분야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상설위원회 구조를 가지고서는 그 논의들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들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문화예술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위원회 형태로 다 운영되고 있고, 타 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런 구조가 없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2대 국회와 저희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부분은 이런 상설적인 정책 협력과 논의,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네트워크 이런 것들 갖다가 먼저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책 내용 세부 내용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설적인 공론장 구조로다 사랑방 같은 거를 갖다 운영해 보든가 이런 거는 뭐 사업적인 내용이고, 꼭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이 그러니까 문화 정책이라든가 어쨌든 한국의 미래 문화 관련돼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론장 같은 것들을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만들어보는 미래 문화 포럼 같은 거는 꼭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국회 내에서도 사실은 입법조사처나 이렇게 정책단위 연구하시는 단위들이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신데, 그런 성과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데 모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버넌스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두 번째 제안은요. 어쨌든 한국 사회 최근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있는데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기후위기라는 게 단순히 환경 생태라고 하는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 시기에는 사실은 우리 사회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 안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창작 활동 중에서도 이제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실제로 공공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축제 아니면 기관 뭐 이런 대규모 문화행사 마이스 뭐 이런 것 등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아직은 충분히 이제 논의되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합의 지점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화예술 분야와 뭐 기후환경 분야가 다른 게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전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생태환경 관련돼서 기후위기에 걸맞는 생태환경 기준들을 갖다가 만들고 이것들을 갖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근데 이것도 되게 또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돼서도 저희 이제 현재 문화영향평가가 문화주식 사업 같은 걸 할
때 이제 뭐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적인 거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영향 평가를 환경영향 평가처럼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정 기준 이상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기후 생태와 관련된 기준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지표화해서 적용해서 그 문화영향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제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래서 세부 내용들은 제안된 페이퍼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논의의 출발 자체가 사실은 한국의 문화정책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22대 국회에서 이런 논의들을 좀 촉발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제안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인데요. 이건 21대 때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 많이 했고 사실 협의를 되게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돌아왔던 원론적인 답변들은 이제 법 제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한국 사회에 최근에 이제 되게 큰 상처를 남겼었던 수많은 사회적 재난과 관련돼서도 특별법 요구들이 있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이 어쨌든 되게 많은 예술가들에게 상처를 남겼던 이 일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기존 어떤 시스템과 기존의 정치 체계와 기존의 행정 체계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고 그 다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일어나고 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일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해결이나 대안의 마련들을 못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닥쳤던 문제가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차와 같은 일들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로 다시 저희들은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블랙리스트 사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국가의 어쨌든 검열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뭐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시스템들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특별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갖다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요 건과 관련돼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안 4번은요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확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나 좀 살펴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단순한 일자리 개발 차원을 떠나서 정책의 확장 차원에서 가령 돌봄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들 예술가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지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술 치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또 일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최근에 뭐 주민자치라든가 이렇게 마을 미시적 단위에서 사업들 많이 이루어지면서 마을 같은 데 가보면은 사실 이제 마을 코디라고 해서 주민자치 활동들 지원하는 지원관 제도 같은 것들도 운영하는데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생활문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지원관 같은 형태로서의 공공 일자리들 그냥 단순히 누디 일자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할과 어쨌든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네 번째 제안이고요. 다섯 번째 제안은 지역 내 유휴 공간의 좀 문화적 활용과 공공자산화 관련된 제안입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꽤 오랫동안 지역 그 선거 지방선거 할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많이 제한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도심 과밀화 문제도 있고 농산호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빈집 증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빈집 관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심 같은 경우도 도시의 유휴 공간 활용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걸 갖다가 정책 제안 내용에 놓은 것은 이것들이 정책화된 형태로다가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본격적으로 좀 지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국회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것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그냥 예산 사업으로만 진행했을 때는 한계들이 명확해요.
근데 이제 가령 뭐 이거와 관련된 뭐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거, 가령 민간 유휴 공간들을 활용했을 때 그 공간들 이용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같은 방법들을 입법을 과정에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외국들 같은 경우는 빈집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유휴 공간 활용을 했을 때 사실 세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법제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근데 한국 사회는 사실 거기까지 논의가 아직은 좀 가지는 못하고 있고 사업 단위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에서 좀 봐주시고, 이거와 관련된 좀 본격적인 논의를 22대 해서,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간들을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좀 한계 지점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모델링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6번은 마지막 제안인데 재정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건데 이거를 사실 넣을지 말지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하나 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100가지, 10,000가지 얘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주제이긴 해서 이걸 갖다 정책 제안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굳이 이 내용을 넣었던 거는, 저희가 이 문화재정과 관련돼서 일정 정도 방향성의 전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문화재정과 관련돼서 가장 흔하게 많이 제시되는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예, 문화재정 2% 확보. 예, 이게 김대중 정부 이래에 거의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화재정의 양적 확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화재정의 양적 확대를 통해서 문화정책 환경들을 뭔가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한은 저는 좀 지났다고 봐요. 한국의 문화정책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이 재정의 양만으로다가 사실 어떤 좋은 문화정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한 1.5% 정도 선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양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축재조 그 재정 기조 안에서 조금 이제 예산들이 이제 감액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이 문화 정책이 2%, 2.5%, 3% 된다고 해서 이것들이 과연 올바르게 쓰여질 것이냐면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 문화재정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획재정부와 이런 일부 정치인들과 이런 구조 안에서 재정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제 이와 방식으로다가 비대칭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구조 안에서는 사실은 미래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화재정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는 이 문화재정이 과연 정책적 기조 아래서 각 문화 정책의 분야별, 뭐 가령 관광이다, 아니면 뭐 이런 뭐 기초 예술이다, 아니면 컨텐츠다, 아니면 이런 분야들에 적정한 비율로 잘 비율 분배가 돼서 운영이 되는가 하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공론화 논의들 이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문화 재정과 관련돼서도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의 어떤 중앙에서 지역문화 재정을 다 관리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문광영에서도 이제 지역문화 재정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자료를 봤는데 조금 더 포괄적인 어떤 그 예산 매칭 방식 그리고 이제 이 예산에 대한 성과 관리 방식들이 좀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걸 따져 시도했던 사례들이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개별 사업들을 지정해서 예산을 갖다 배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포괄적 협약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예산들을 갖다가 지방 재정으로다가 이렇게 유입을 하고 그걸 갖다가 지역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설계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사라지면서 이제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의 좀 재정 문화재정에 대한 분권화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들. 그래서 이 지역문화 재정이 조금 더 지역자율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대신에 그걸 공적으로 다 책임지는 사회적인 어떤 성과 관리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지 않나 그것들이 좀 문화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6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생각보다 좀 이야기가 길게 되긴 했는데 사실 되게 짧게 끝내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요. 예. 사실 이 6가지 말고도 가령 뭐 이 지금 보면 여기에 그 예술 분야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안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 아니면 세부 정책들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던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정책들 이런 것들까지 다 만약에 아마 정책 제안서에 담았다면은 100가지, 200가지도 아마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금 논의할 분들이 없어요. 예, 같이 문화 현장 안에서도 사실 이런 논의들이 너무 이제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라든가 정치권하고도 논의할 수 있는 채널 이 오늘 같은 이 토론회 한 번을 잡는데 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고생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거 시기인데 되게 전에는 되게 이런 토론회들 많이 환영해주고 많이 열었던 것 같은데 이 한 번을 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조금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면서 좀 미래를 갖다 준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정책 6대 제안은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고 제안 4번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제안 5번 지역 내 유일 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공공자산화 제안 6번 문화재정과 관련된 부분 문화분권과 문화재정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예술 현장에서 아주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나왔던 이제 과제죠. 정부에 요구하거나 국회에 요구하거나 했던 과제들이고요. 블랙리스트 이후에 저희는 결국에는 블랙리스트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거버닝을 통해서 국회와 협력을 통해서 국감이라던가 혹은 국회 전체 회의에서 현안질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보완들을 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좀 정책적 보완이라는 게 법제 보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와 협력 속에서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들 이런 과제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의원실 하나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공식적인 구조를 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 기후 위기는 다 아시다시피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특별법 관련해서는 이 얘기만 꺼내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있었어요. 정치권은. 다만 좀 신기한 게 선거철만 되면은 블랙리스트 딱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그 검색어 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정책적 정쟁의 이슈로밖에 쓰이지 않는데 그 결과치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 사실 공감했던 과제이고 이게 새로운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후에 협약이나 어쨌든 약속들을 좀 만들어가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각 당들이 좀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신 분들이 사실 그 당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받고 좀 같이 고민해주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정 토론에서 정당별 문화정책 토론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최영재 녹색정의당 정책연구위원님께서 녹색정의당 공약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좀 글자 키워가지고 좀 편집을 좀 할 걸 그랬습니다. 예. 내용을 좀 중심으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가장 먼저 노동자로서의 예술인의 권리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한 좀 공약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재보험 논의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진행이 돼 왔었는데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게 그냥 특별한 그 제도적 결과 없이 임의가입 확대로 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연가입과 전면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공약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당연히 좀 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산재보험 도입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또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예술인 고용보험은 그 직업능력 개발하고 고용안정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죠. 구직급여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조정한다거나 예술인에게도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고용 안정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고요. 다음으로 이번 정부에서 뭐 여러 예산, 문화 예산들이 좀 많이 깎이고 있는데 학교 예술 강사 예산이 그 50%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예술 강사가 대량 해고의 위기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 강사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제도화하고 또 예술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의 내용들을 좀 공약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창작자로서 예술인의 권리 강화 내지 확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가장 먼저는 좀 그 창작자의 동의 없이 창작품의 그 생성형 AI 학습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그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하는지 그 내용이나 양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예술인들이 특히 이제 창작자들, 창작 활동을 하는 이런 직군들이 일자리 위협 등의 첫 번째 피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그 동의 없는 그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하는 지침들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시급하게 창작자가 동의하지 않는 그 창작품의 생성형 AI 학습을 금지하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의 좀 공약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창작자의 저작권 강화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검정고무신 작가의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또 영화 창작자들이 또 모여서 그 창작권 저작권법 개정을 좀 촉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그 논의만 되다가 그 통과는 되지 못했죠. 법안 발의까지는 됐지만 그래서 창작자들의 추가 보상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또 영상 저작물도 마찬가지의 그런 보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또 하나 좀 저희가 좀 제시하는 거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 분배 비율을 결정할 때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 대중음악 창작자나 수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또 음원 저작권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좀 제안 주신 내용인데요. 블랙리스트 이 사안이 뭐 이미 지나간 사안이 아닙니다. 그 블랙리스트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이 됐고요. 문체부 장관이 되면서 본인이 그 블랙리스트를 부정하는 또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윤석열차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그 단순히 그 짜깁기 영상 그 풍자 영상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영상을 무려 그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좀 침해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계속 좀 제안하시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그 특별법 제정을 공약에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좀 영상 산업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19나 그다음에 또 OTT의 등장 이후로 한국 영화 산업이 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OTT가 주요한 콘텐츠 창구로 자리를 잡은 만큼 그에 따른 좀 공적 책임을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OTT 콘텐츠 쿼터제를 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OTT는 국내 콘텐츠를 30% 이상 구성하도록 또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또 콘텐츠 발전 기금 징수를 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영화 산업의 회복을 위한 좀 특별한 좀 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기금이 이제 고갈될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태펀드 확대를 통한 제작 지원 확대라든가 또 한편에서 또 이런 좀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지원에 따른 공적 책임들도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로 모태펀드 투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 제작사들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사용 내지는 뭐 이렇게 성폭력이나 산업재해 방지 조치 또 임금체불 제재 등의 공적 의무를 부과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과 함께 좀 책임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좀 문화마을이라는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지금 그 광역지자체에는 다들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고 지금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좀 문화재단들이 계속해서 좀 설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좀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들로 좀 마련을 하고 그러니까 기반 시설 조성과 또 프로그램 지원을 좀 결합하는 형태. 그러니까 유휴공간이나 폐시설에 그 작은 미술관이나 공연장, 또 교육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하고 또 예술인 창작 공간이나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들을 좀 공급을 하면서 이러한 그 기반 시설 조성과 함께 또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뭐 예술단체 설립이라든지 동아리 설립이라든지 관련한 문화 활동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과 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문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런 형태의 좀 지원들을 공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출판 그 예산 출판 예산을 이제 감축하는 내용들 때문에 좀 여러 좀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좀 공약들을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의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동네 서점 지원들, 그다음 북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 지원들, 그리고 그 도서관 상조작가 사업 같은 좀 프로그램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사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독서문화진흥을 하겠다는 내용들의 공약들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뭐 좀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공약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 사실 저희가 제안했던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문화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좀 토론회 때 더 이렇게 받으셔갖고 과제로 좀 삼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예술인 산재보험, 그러니까 예술인의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과제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의 창작권의 침해 이 사건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정부가 딱 하나 하는 게 AI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I 창작에 대한 자율권이나 독립권은 보장하지 않고 그냥 그 활성화를 시킨다라고만 하고 있는 거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업체들이 보통은 이런 지원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술 현장이나 뭐 그런 현장 생태계에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아까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태보를 보여주는 게 블랙리스트의 어떤 재발이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계시고 과제로 삼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OTT 관련해서도 오늘 전문가들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따가 좀 토론회 때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돼서도 일단 토론자님들께서 얘기를 더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수석 전문위원 김영훈 수석 부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공약들을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약을 만들기 전에 조금 공약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좀 정립을 잡아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한 4가지 정도의 현 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자유로운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행위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문화를 자유롭게 접하는 국민들의 국민 전세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 정책에 있어서 문화 정책과 법 개정에 있어서 정치적 지지층과 결부시켜서 이거를 추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문화연대 측에서도 제안을 해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문화 예산이 많이 지금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 중에서도 뭐 여러 콘텐츠나 체육, 관광 분야 좀 특정 분야에 좀 예산이 치우치는 경향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나 저희 국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정책 수립자와 현장과의 그 대화 괴리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나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이라는 게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론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추후 22대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민주당의 문화예술 분야의 공약은 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권 보장과 복지체계 마련, 그리고 지역생활 문화권 확보, 그리고 국민 문화 향유권 강화의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와 체육 관광 분야는 저희가 공약집을 통해서 별도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게 참 당연히 문화 정책의 가치로서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게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정부의 그 창작의 권리 개입 금지, 지원은 하되 간섭을 않는다는 원칙 준수를 저희가 첫 번째 공약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화예술인 교육, 고용, 활동 등에 관한 그 법률을 제정, 특히 이제 가칭 문화예술인 인력 양성 지원법을 제정해서 문화예술인 인력 양성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누누이 그 문제가 나온 얘기지만은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 창작 분야 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 제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문화예술계 현안 진단을 위해서 예술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이런 지수 같은 게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활동 지수를 별도로 좀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인들이 예술을 창작해놓고 이거를 그 판로 모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유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적 영역 부분에서 예술인 공영유통센터를 설립해서 그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술인 및 예술대학 학생들의 창작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인들의 복지 체계 관련해서는 예술인들 사회 보장을 좀 더욱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건강보험료 지원을 이제 신설하고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평균 가입률이 30% 미만인데 이걸 70% 이상으로 좀 확대시키겠다는 내용. 그리고 예술인 복지 근거를 조성해서 좀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겠다는 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그 복합 지원 공간 확대를 해서 현재 그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 확대가 2개소였는데 이거를 16개소까지 확대하고 야간의 실행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가 사실 24년도 예산에 이 2개소마저 지금 폐쇄될 위기였었는데 어쨌든 뭐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증액이 돼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은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단절 예술인들 지원을 위해서 그 공공센터 구축 및 민간 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선 공약 때 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을 그 제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예술인 기본소득 점진적 도입으로 그 내용에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활 문화권 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 복합형 문화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민들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서 뭐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기업, 특히 이제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문화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을 신설하고 프로젝트 단위 창업 지원에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있는 그 문화회관 등 문화 인프라 미흡 지역의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서 아까 이제 우리 발제자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요 공약을 좀 안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문화 재정을 현재 이제 국가 예산 대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화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 문화 이용권을 조금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용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문화 패스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청년 문화 패스는 현재 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고 이 성과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 여가 활동 다양성을 위해 평생 문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 초등학교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 그 폐지 축소된 국민수의 문화예술 정책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 24년도 예산에 그 지역 문화회관 연합회, 지역 문화원 연합회, 박물관, 미술관 등 그 문화예술 지역 강좌 사업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폐쇄시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25년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 크게 봤을 때는 예술인의 창작권과 관련된 부분, 창작권과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한 축은 이제 시민 향유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아니시지만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좀 협의를 위해서 접속을 해서 해봤는데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여당인 시절부터 문화정책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이제 많이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공약이지만 이게 어떤 구조에 의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현안들이 반영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 규모가 너무 큰 만큼 그거를 하나 만들어내기가 되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진보당의 김남영 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진보당 공약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선 두 당 공약도 잘 들었고요. 6대 과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면서 이번 문화예술 정책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크게 노동권, 예술인 권리 보장, 소득과 일자리, 지역격차 해소라는 4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해왔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진보당에서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왔었는데요. 실제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이 적은 현실 그리고 심지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프리랜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처해 있는 노동 현실 이런 것들이 있고 갑질이 횡행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현실들을 고려를 했을 때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저희 진보당에서는 노동조합을 할 권리라고 해서 프리랜서나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단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 이것을 넣게 되었고요. 방법으로는 전국민 노동법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저희도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어떤 직업적인 형태를 떠나서 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을 해야 하겠고 노동자의 개념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전반적인 개정을 해서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나 근로감독 강화와 같은 것들, 갑질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또 실효적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퍼센트가 아직 과반 이상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요. 이게 의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 토론회 주최해 주신 곳에서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제 알려졌고 문화예술인들의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나 재발방지 조치, 명예회복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술계 미투, 열악한 제작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드라마 스태프가 실제로 사망하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보호되거나 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유인촌 장관이 임명되면서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많은 좀 퇴행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법으로는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금 활동 증명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실효적이지가 못한데 이런 예술인 복지법에 해당 내용을 개정을 해야 하겠고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검열이나 배제 차별 같은 것들이 사실 공권력의 이름으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횡행하거나 혹은 조금 나아지거나 하는 식으로는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법으로 22대 국회가 야당이 더 많이 이제 구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술활동 증명 제도도 정비를 하고 또 현장 예술인들의 의사를 좀 반영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토론회들을 많이 실시해서 이런 게 법률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적 권리나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예술인의 기본 소득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예술인 대다수가 단기 계약이나 하청,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실태 조사를 보면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익을 버는 예술인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총 수입도 굉장히 낮고 들쑥날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시적인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만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에 대한 좀 안정적인 지원으로 예술 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하겠고요. 물론 이게 지원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제를 해주실 때 이제 예산의 양적인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또 그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본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최소 2%까지는 대폭 확대가 되어야 하고 그 이상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인의 좀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 분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 예술의 좀 직접적인 고용이나 활동 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약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은 문화예술 격차의 해소인데요. 발제 내용에도 관련 내용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었고 실제로 요즘 사회에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주도해서 노인, 아동, 지역 주민센터와 문화예술이 연계되어서 어떤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을 같이 또 만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다양성 확대를 강화할 수 있는 목표로 고민을 했고요. 방법적으로는 지자체 지원금이 지역 분배가 확대되어야 하겠고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처럼 예술인의 지역 문화 예술 공동체 활동 참여가 지원되거나 또 문화예술 교육이나 생활문화 동아리 같이 지역에서 좀 밀착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공약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각 당의 이제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권리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 법이 만들어졌고 제도가 계속 개선이 되거나 혹은 행정 조치를 실제로 실시가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 좀
핵심적으로 명확히 돼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권리보장법 같은 경우는 크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 표현의 자유 부분과 성평등 부분과 그다음에 예술 노동권, 뭐 공정 보상, 그러니까 불공정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인 신고센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여러 번 받으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대표되는 이유형 사건들, 고무신 사건들 같은 경우를 앞세워서 뭐 AI나 창작권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술인 권리 보장 센터를 최근에 열었고 그다음에 신고센터도 있지만 그냥 예술인 관련돼서 권리 보장과가 힘들다 아니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 부족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 그 법안이 예술인의 직업권 그다음에 창작권을 권리를 보장을 해서 궁극적으로 뭐 정부나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실시했을 때도 예술인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 삶의 힘을 키워주는 그 권리 보장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사건 하나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실태 파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술인들에게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복지가 상당히 어떤 반대 국면에서는 일종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예술 현장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거나 이런 공론장을 열었을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유인촌이 돌아왔을 때 다들 황당했죠. 그런데 유인촌이 돌아왔을 때 임명될 거다, 선임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예술인들이 연명을 해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임명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목소리를 내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고 이 창작 활동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뺏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와 관련돼서도 사대보험과 관련돼서도 지금 뭐 고용보험이 됐고 산재보험이 됐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잘 안착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생태계를 보면은 업자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존의 고용보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을 채택을 해서 예술인들의 어떤 노동권을 더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하다는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사회적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토론자분들이 시간을 너무 짧게 써주셔가지고 제 말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토론 중심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각 당에서 공약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전문 분들로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창작권과 주로 관련돼서 주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인디스페이스 영화관 관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의 원승환 쌤이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원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에 참여자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하고 블랙리스트 특별법 관련된 말씀만 중심으로 그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도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 인디스페이스라는 극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독립영화 활동을 하면서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독립영화 관련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금 2년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요원한 일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 지난 5년 동안 속 시원하게 이젠 됐다. 이제는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신경 쓰지 않고 재정이 확충되고 노동권이 보장되고 향유권이 그 확대되면서 정말 자유로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과연 한 순간이라도 있었는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이렇게 뭔가
현실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특별법이라는 법 제도를 하나의 이렇게 그 과제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국가 범죄거든요. 그래서 뭐 미투 사건이나 그 예술 현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처럼 사인 간의 문제나 공적 기관과 예술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예술가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문제는 결국에 해결의 주체도 국가가 돼야 되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죄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들이 중심이 돼서 블랙리스트를 실행을 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청와대 대통령실 혹은 국정원 문체부여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개혁위를 통해서 일부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사실 국정원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로 지목된 피고의 문체부 직원을 밝히지도 않았고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에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해결되고 피해자가 명예회복을 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도 장관은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직원에 대한 탄원서 같은 걸 전직 장관들이 내면서 문체부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 아래에 있는 공공기관들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원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영화인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았고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영진이가 직접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렇게 구성했던 두 번의 이렇게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고 또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완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요. 왜 그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공공기관들의 이렇게 사무국 직원들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블랙리스트가 문제였다고 인정하는 직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누군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임기직 임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오고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만 중요한 결정들의 순간들마다 블랙리스트 피해를 인정하면 안 된다. 블랙리스트 피해를 인정하면 피해자들이 우리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거고 소송을 하면 피해 보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피해 보상금을 어떻게 주냐? 우리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기관이고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영화발전기금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전개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네마달이라는 영화사가 블랙리스트 피해 소송에서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시네마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라고 판결했을 때 국가는 항소했고 영화진흥위원회도 항소했습니다.
영화인들이 어떻게 영화진흥위원회가 피해자들에 공감하지 않고 항소할 수 있느냐, 항소를 취하해라라고 요구했고, 또 위원들도 항소 취하를 고민했을 때 사무국에서 위원들에게 내민 것은 당신들이 그 소를 취하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라는 법률 의견서 같은 것이었고요. 그 위원들이 하는 회의 자리에 본부장들이 나와서 정부가 블랙리스트 소송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진흥위원회도 항소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원금이나 연발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향후의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래에 맞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영화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더 많은 영화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시네마달 한 건의 소송을 취하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화진흥 정책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대면서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기관 아래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스스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설 수 있을까?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영화진흥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특위에서는 사회적 기억 사업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개최했고, 블랙리스트가 됐던 영화들을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극장들이 상영하는 형식의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이 중에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를 상영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시는 이명박 정부 때 마스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서 그 탈락한 작품이고요. 탈락의 배경에는 이창동 감독이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에서 언급되는 좌파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건이 그 도종환 장관 시절에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정되지 않은 건이라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 결국에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2차 가해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상영 보이콧을 할까 하다가 공개적인 상영 장소에 영진희 위원장과 담당 직원의 참석을 요구했고, 왜 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직원의 문책도 요구하고 그 위원회 차원의 이렇게 그 대응도 요구를 했지만, 당시 박기용 위원장은 현장에 와서 그 말뿐인 사과를 했고, 약속했던 진상조사도 임기 내에 하지 않고 그냥 이 사건이 없는 것처럼 무마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블랙리스트 특위가 그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을 요구하고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인정하기를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특위를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특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들의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내 변호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특위를 1년 만에 종료시키려고 시도했고요. 위원들에게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예산 1억은 있지만 특위를 운영할 예산이 없다. 특위를 하면 회의비도 줘야 되고 직원들 출장도 가야 되는데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내부 사무국에서 관련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특위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종용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민간위원장이 블랙리스트 특위를 덮고 블랙리스트 사안이 없는 식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블랙리스트 특위는 위원들의 의결로 1년 연장이 의결되었지만 치졸하게 박기용 위원장은 회의비 지급을 계속 미뤘고, 국회에서 회의비 지급 여부를 이렇게 질의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몇 개월치 그 회의비를 지급하는 등 그 블랙리스트
그 특위 운영에도 협조적이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TF 직원들이 위원들을 만나서 회의하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회의는 무조건 줌으로 온라인상으로만 회의를 해라. 예, 이런 이렇게 치졸한 방식으로 그 블랙리스트 사안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그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법 제도의 도입이 없이는 기관의 선의만으로 정부의 선의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오히려 그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이 현장에 돌아와서 그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을 꺼리낌 없이 하고 정치적인 행사라는 이유를 들면서 현장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 행사들의 대관을 막는다든가 하는 식의 그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들이 이렇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로 나오신 그 각 정당에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건들을 공약으로 언급해 주셔가지고 사실 어제 공약을 보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다시 이렇게 공약집을 봤더니 이 사안이 가지는 현장에서의 무게와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게는 3줄, 적게는 2줄 정도로 이렇게 그 언급이 되어 있고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제정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또 주셨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 노력이 법률을 만들어서 그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있는지 이후에 토론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블랙리스트 특별법만으로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재발되지 않는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사건들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과 학문, 언론의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활동을 공무원들이 했을 때 실제로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런 그 현상들이 이렇게 사례들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이게 이렇게 그 내가 이렇게 표현을 막고 예술가들을 통제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도서관도 확충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그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이렇게 표현의 자유 문제들도 계속 그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포괄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22대 국회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지난 3월 18일부터 어제까지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었죠. 3일 동안.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와 인권 운동을 하는 정보인권까지 해서 포괄해서 모두 같이 공동으로 21조 내시라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응들을 하는 이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전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이게 힘으로 결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은
어쨌든 국가 범죄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막고 입을 막아버렸을 때 어떠한 것이 이렇게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블랙리스트가 작동됐던 부분들이 관료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원승환 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나누게 될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시민 문화 향유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저는 문화 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예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거고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힘으로서의 어떤 문화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도서라던가 어떤 뭐 작품을 그냥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표현에 대한 자유를 알게 되고, 이랬을 때 그게 삶에 반영이 되고 자기의 권리를 찾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선순환되는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그 김대현 문화비평가님, 한국 작가의 김대현 쌤을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출판 관련돼서 예산 삭감과 도서관 문제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학평론하는 김대현입니다. 먼저 발제와 각 정당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아마 공약들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정말 이제 여러 곳에서 퇴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문화예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주기 위해서 일단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는 도서 생태계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도서 생태계 예산 삭감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1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요. 또 중소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7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세종도서와 문학남 통폐합이 되면서 25억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또 독서 분야에서는 국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 예컨대 뭐 북스타트라든지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여러 사업에서 대략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심야 책방이나 작가의 대화 등 이제 서점 문화 활동 지원 사업도 있었는데요. 그 예산도 52.4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요.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기사에서 비판대로 이건 진짜 이 정부가 과연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냐, 읽지 말라는 이야기냐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번에 전액 삭감된 우수 출판 콘텐츠 또 중소 출판 콘텐츠 창제작 지원 사업은 출판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출판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인지도 있는 작가나 인기 있는 분야들 또는 대규모 출판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 출판 생태계가 그냥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거나 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꼭 필요한 부분의 지식 정보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지식 생태계와 출판 생태계가 지식 생산의 총량을 늘리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데요. 이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지식 생태계 토양을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좀 소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문학나눔 사업과 세종도서 사업의 통폐합인데요. 정부는 이 통폐합의 이유로 이 사업의 목적이 중복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의 목적은 사실 확연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문학나눔 사업은 산업으로서의 출판이 아니라 언어의 정렬을 통해서 모국어로서 한국어의 지평을 확대하는 일종의 기초 예술로서의 한국 문학과 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문학나눔 사업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한국인 작가이고요. 또 이 한국인 작가의 작품을 출판하는 문학 전문 출판사들입니다. 또한 이 문학나눔 사업의 심의 과정은 일단 상업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작품의 문학적 성취도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래서 심의 과정도 기초예술을 진흥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여서 좀 전문성을 가진 작가들이 오랜 기간 숙독과 수기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세종도서는 기본적으로 문학진흥보다는 출판산업진흥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도 한국문학이 아닌 번역서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는 상업성이 짙은 웹 콘텐츠에 가까운 도서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콘텐츠들은 이미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니라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별도의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업을 합친다는 얘기는
어떤 기초예술로서의 한국 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종의 R&D 예산 삭감에서 마찬가지로 기초예술, 기초과학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도 사실 문화예술 토대를 지지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금 지원 정책이 지금 절실하게 소멸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점 지원 사업, 서점 지원 삭감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정책에서 많이들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 향유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의 서점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땐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 서점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좀 문화에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일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문화 행사를 지역하는 일종의 지역의 문화 거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은 단순히 뭐 여흥이나 그런 여가 활동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 수준의 부재로 점점 소멸해가는 지역을 희생시킬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 서점의 위축은 단순히 서점 하나가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소멸의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기하는 차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거버넌스 체제의 분야인데요. 또 한 가지 지적할 내용이 이러한 정책 수립 과정 내에서 문학 예술 현장과 정책단 사이의 거버넌스 체제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예시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학정책진흥위원회의 폐지가 있을 텐데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2017년 3월 문학진흥법 7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문학진흥 기본계획 등 문학진흥과 관련하여 문학 현장과 정책기관 사이의 거버넌스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는 1차 문학진흥 기본계획에서 심의를 하는 등 또 심의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에 대해서도 토론과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 위원회 폐지 통합 정책에 따라 현장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학 현장과 행정부 사이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게 꼭 문학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 현 정권의 어떤 문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 정부의 문화 관련 정책의 기조는 최근 발표된 3대 혁신 전략에 나타난 슬로건 최고의 예술이라는 슬로건처럼 기본적으로 다양성보다는 일종의 승자 독식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의 근간을 두텁게 다진다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보면 일제 기본적으로 어떤 단연 지원이라든지 어떤 특정 예술인의 예산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문학 나눔 사업과 세종도서 통합처럼 각자 다른 보호 영역을 있는 사업이나 업무 영역이 있는 기관들을 섬세히 살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통폐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공공 지원의 영역에서 예술활동 일정 수준의 성취를 요청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사실 두 가치는 어떤 다양성과 어떤 수월성은 서로 균형을 이뤄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수월성이 너무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 기초예술의 토양을 이루고 있는 다양성이 싹을 피우기도 전에 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음으로 좀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거는 현 정권에 있던 정책의 좀 부재였었는데요. 우리가 AI 관련해서도 각 정당의 의견들을 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것들은 뭐냐면은 창작자 보호에서 AI의 권한이라든지 그런 건 충분히 되고 있는데 우리가 AI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술적 실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다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성우들이라든지 어떤 작가들이 지금 파업도 하면서 AI 활용을 인해서 어떤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분야 고려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 OTT에서도 아역 배우의 모습을 성인 배우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한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이 기존의 아역 배우들이나 배우들이 했던 역할들을 AI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들도 각 정당이 좀 고려해서 충분히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성낙경 사단법인 및 마을예술 네트워크 이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와서 이걸 듣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걸리네요. 저는 예술대학을 나왔고 중간에 출판사를 다니다가 경력 단절의 여성이었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가 걸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국회에 와서 토론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단순 발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사례 발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그때 지역문화재능법 나오고 2014년에 아마 그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생활문화센터를 전국 단위로 한 100개 이상 이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아마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문제점이고 고민 지점이 뭐였냐면 실질적인 주체가 없고 하드웨어만 만들어지다 보니 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고민들을 가지고 이 토론회가 열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저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게 됐었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작했던 정책 사업이 있었어요. 마을예술 창작소라는 사업. 그 사업이 그때 12년에 시작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그쯤에 성과가 있다. 민간 주체가 있다는 것이 그 공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좀 좋은 사례여서 사례 발표를 하러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오면서 이 정당들의 정책 제안에 그 비슷한 사례가 다시 떠오르면서 저기 거점 공간들을 만들어겠다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제안한 사업에도 공공 공간을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좀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서 좀 다시 돌아가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자리에 왔고요. 사실은 10년 동안 시민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그 사업으로 시민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활동하고 있고, 저같이 이렇게 토론회도 나오고 제가 연구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없어진 사업이 됐지만 아직도 서울에 한 60개 이상의 공간들이, 민간 공간들입니다. 공간들이 지역에서 거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 공간들은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도 만났고 지역의 청소년 아동도 만났고 지역 예술가도 만났고 그리고 1인 가구 등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공간에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관계를 만드는 거점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지역문화 생태계라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약간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죠. 겨우 연명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주체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 공간들도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정책들이, 라는 고민을 진짜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문화 안전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문화 복지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거점 공간들이 어떻게 만나서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다 단절시켰잖아요. 공공시설 다 문 닫아라 할 때 그래도 뭐 그런 민간 공간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만났고 같이 대응했고 이런 관계,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원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서울시 사업이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인천, 포항, 뭐 광주도 그랬고 춘천도 그랬고 문화도시들은 거점 공간 사업에 좀 관심을 갖고 이 사례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공간들에 민간 주체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공공간에 민간 주체들이 성장한 주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건 다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지금 잘 만들어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진 지역문화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와해되고 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제안해 주시고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보면서 같이 발맞출 수 있는 어떤 구조들, 시민들은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력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전공과 관련된 일들도 고민하게 되고 제가 어떻게 뭐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거 제가 아마 미대를 나와서 예대를 나와서 그냥 작가 생활을 했으면 지역문화진흥법까지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법제가 뭐 어떤 법이 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구조지? 왜 그러지? 이러면서 법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단체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 이런 문제 제기도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들도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정책들도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 정책이 뭐 한 70년대부터 해갖고 어쩔 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현장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거버넌스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협력 구조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아마 지자체별로 격차가 좀 크긴 해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험적으로 많이 했었고 뭐 특정 정부의 정책이 좀 이렇게 정책 같은 게 제도적 동형화라고 해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따라가죠, 복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서 시민들이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뭐 정부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식 거버넌스 협력위원회 같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 구조 그 위원회들이 한 51개 정도가 윤 정부 초기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주로 바뀌게 됐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아까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윤석열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어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국회의회와의 거버닝 협력 체계를 좀 만들어서 이 정부가 막가는 거, 특히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조치를 굉장히 용이하게 취하고 정보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대안하기 위해서 좀 국회와의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책 과제 1번 과제에는 이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한 30분 원래는 5시까지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만 전체 토론으로 그러니까 질의하실 것들 좀 하고 만약에 좀 더 얘기가 할 것들이 많다면은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좀 더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블랙리스트 되게 중요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의 부분에서도 중요하니까 이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책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좀 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얘기 살짝 좀 더 듣고 나서 전체 토론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원재 그 문화연대 집행위원장님 혹시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좀 더 첨언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후 위기 관련된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기후 위기는 그거 조금만 그냥, 얘기해 뭐 주시고. 의견 몇 가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올지 몰라서. 그 하나는 기후 위기는 저는 뭐 여기 계신 정당들 같은 경우 그 좀 더 문화부 안에서 문화예술계 안에서 기후 위기 이제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부 자체가 문화 정책 비전을 사실 이제
한국 정부가 비전을 딱 두 번 세워봤는데 노무현 정부 때 창의한국과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람 있는 문화를 세워봤고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국힘 계열의 정부에서는 비전 수립이 실패했죠. 이명박 정부 때는 만들었는데 공개할 수 없는 수준에 나와가지고 그냥 덮어버렸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문화융성을 정부 자체가 문화융성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 자료집을 내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의 비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개의 비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여했었으니까 뭐 평가할 주체는 아니지만 지금 차원에서 본다면 일정 정도의 국가주의나 성장주의 안에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게 장점도 있지만 이제 이후에 사실은 그 성장주의가 아닌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문화 정책이라는 걸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지금의 문체부가 있는 문화 정책 사업들 패러디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지역 문화 정책이라든 지금 이제 오히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극단화된 성장주의 정책인 거죠. 이제 오직 3가지 정책밖에 안 하니까. 예, 사실은 뭐 K 관련된 그런 정책, 그 다음에 관광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메가 이벤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전히 퇴행적이고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는 이제 되게 후진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정당들이 이후 뭐 집권을 하시거나 국회를 할 때 문화 정책 자체의 패러다임은 생태적인 관점, 뭐 여성주의를 포함한 젠더적인 관점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가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신 정책들에서 조금 많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거는 지역 문화나 생활권 정책은 서울 수도권하고 5만 이하의 농산어촌 지역의 정책은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로 정당들이 내놓는 것은 사실은 그 5만 이하의 농산어촌 지역들은 전혀 적용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문화향유권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드웨어 건립은 이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5만 이하의 농산어촌 지역에는 해수부가 하는 어촌 누릴 사업, 뭐 농림부가 하는 사업, 뭐 문체부는 어차피 마이너고 뭐 돈이 없어서 그게 없지만 지금 건물들이 다 비고 있어요. 새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당을 떠나서 모든 지자체장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도 이제 관료주의가 사람에게 투자라는 게 인구가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더 줘요. 인구가 없어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냥 중앙정부나 국회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은 해에 오픈 프로그램 예산비가 끝나면 그냥 비어 있고요. 더 심하면은 짓자마자 거의 녹이 슬 정도의 게 모든 공통적인 지금 서울 수도권이 아닌 현실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재정이나 사업을 넣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인력을 특히 이제 다른 부처가 메가 부처들이 지은 유유 시설들이나 지금 폐기되기 직전의 시설들을 다 새 것들이에요. 그거를 문체부라든지 교육부나 이런 인력 차원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고민하셔야지 재정을 늘리거나 건물을 더 짓는 거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라고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제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전문성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가면 그냥 아주 작은 규모의 문화재단이나 문체부의 그런 위계화된 틀에 관해서 지원 사업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건데 훨씬 많은 예산들이 그냥 다 허비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적 고민들이나 국회가 제도적 역할을 이거 좀 초당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생각하고 그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리스트는 뭐 그 이제 좀 다른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가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이명박 때 했던 거를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다. 왜냐면 이 순간에 지금 블랙리스트에 2차 가해라든지 새로운 범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천 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 범죄자인데 그거 이미 확인이 됐고, 근데 이미 이제 국회 같은 데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장관이 됐고 없었다라고 법원 대한민국 법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이제 없다라고 말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문체부가 이제 지난 대한민국의 대법이라든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지금 국가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기존의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본다 수준이 아니라 특별법이라든지 그 국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정권이 바뀌기 전에 힘들다면 어쨌든 이건 뭐 역사적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좀 명확한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하행되고 똑같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랑 똑같이 언론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국가범죄라든지 이런 진상규명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라든지 공공정책의 회복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의 사인이 지금 공무원들한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또 이제 정권 바뀌면 또 수사받고 징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해주고 고영진 선생님도 계시고 원 선생님 계시고 저희가 200몇 명을 문체부 직원들 징계 그거 마지막에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사람들 지금 특진 승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너무 불행한 일이죠. 다시 또 그거를 뭐 저희가 뭘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덜 사회적 피해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국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원내에 진입할 정당들이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실 정당들이니까 이거 뭐 정쟁의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그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일종 국가범죄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어쨌든지 간에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사회적인 어떤 상식 그리고 법이 어쨌든 국회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질 수 있게 뭐 그렇게 좀 관심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전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다른 분들이 막 손을 들지 모르겠는데 우선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약간 짧게 첨언하면은 이제 공무원 처벌 중에 가장 이제 수위가 셌던 형사기소를 하려고 했다가 형사기소를 2018년도에 형사기소를 공무원 3명을 했습니다. 4명을 했다가 1명은 은퇴를 해서 해당이 안 되고 기소를 하려고 해서 18년도에 올렸는데 그게 언제 답이 나왔냐면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 기소 안 됐죠. 불기소 됐었고 그 당시 이제 정부가 바뀌기 전에 그때 이제 약간 문체부 장관이 그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으로서 그때 이제 인사 조치를 이제 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정부가 약속했을 때 만약에 형사 불기소가 되면은 중징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중징계 결과가 결국에는 어떻게 났냐면 불문 경고로 끝났어요. 아주 가볍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승진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관광정책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외부로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부로 들어오면 이제 중요한 보직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보직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애매하게 대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공무원조차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오명들이 있는 거죠. 정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요. 21대 국회 때는 녹색당, 정의당과 저희가 그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로 했었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특별법과 관련돼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TF를 같이 구성하자고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당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그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또 그거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정당을 좀 모시고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정당 차원에서의 기조들이 세워져야 국회의원들도 계속 자기 일 때문에 바쁘다고 피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공식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블랙리스트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현재 진행형에다가 예술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인권이나 뭐 이틀만 정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AI 기술이랑 맞물려가지고 저번에 이제 딥페이크 영상도 나왔었죠. 윤석열 풍자 영상까지 나왔었죠.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 시즌 맞이해서 저희가 공론장 열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정치와의 관계, 문화 정치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죠. 사실 여기 오늘 김영훈 수석님 더불어민주당 나오셔서 이제 힘든 얘기들 많이 듣고 계신데 실무자시기 때문에 제가 소수 정당 그러니까 원내 정당인데 이제 위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문화예술 상임위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상임위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과 같이 하려고 해서 공식적인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했는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당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영수 의원님 되게 애써주셨지만 실제로는 위원 하나가 나서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협력해서 이제 논의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저는 협력해서 논의할 때 선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조금은 이제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좀 더 가라앉고 실제로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다 자기 비전을 갖고 정당에서 정치를 하고 뭐 정책을 담당하고 할 때 당 내에 있는 사정만 있지만 사실 현장이나 다른 당과 같이 묶어서 이런 공동의 어떤 과제들을 발굴해내고 냈을 때 또 힘을 붙여서 사실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입법조사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해야 되는 실현해야 되는 실효성 있는 어떤 과제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분들 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저희가 이제 한 5분 있다 마무리를 10분 있다 마무리 들어야 되는데 발제자님 얘기 듣고요. 이게 우선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토론자분이나 발제자님들 중에 얘기를 하실 분들, 네 원수혜 대표님, 예. 저는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 정부가 재정을 틀어지고 그 재정을 어떻게 그 나눠주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였고, 이렇게 재정을 그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하면서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국가 체계가 작동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뭐 과학기술 R&D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과학기술 R&D 예산이 기재부가 뭐 관리하는 여러 예산 중에서 분명히 다른 특색이 있고 다른 필요가 있고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그 정부의 일방적인 그 재정 축소 정책에 따라서 그 편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문화 재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관리됐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쪽이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이참에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재 체계가 맞는 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 수립하는 것과 예산을 집행하는 게 하나의 부처에서 그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길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 이런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하고 지시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는 건지 기재부도 분리해야 되고 재정에 따라서 재정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역할들도 각 부처나 각 그 다른 단위로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가 재정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 관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세세한 사업 하나하나까지 다 관리하고 그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가 더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지자체나 각 예술 단위들이 자유롭게 자치적으로 이렇게 그 자생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좀 이렇게 국회와 논의해야 될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리를 이석해야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런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서 각 당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각 당에 다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행을 해주셔야 우리가 투표를 하겠다 그러고 좀 죄송한데 해주세요. 다 전달을 했어요. 다 이미 사전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달이 안 된답니다. 당첨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같이 함께 이제 법을 만드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각 당이 이제 여태까지 얘기를 듣고 제안드렸던 어떤 협력 체계나 실제로 그 현안들이 있는데 이 세운 정책들을 좀 잘 되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 피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당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네네. 예,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뭐 협력 체계에 대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안들을 드렸었고 이후에 이제 협약을 맺기로 한 곳들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협약을 하고 실제로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조들을 만드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안드렸던 이제 구체적인 하나는 윤석열 정부 2년 맞이해서 문화정책을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는 토론을 한번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미래 그러니까 그 포럼 같이 각 당과 뭐 현장과 또 전문가들과 함께 여는 좀 정기적인 포럼들을 좀 만들어서 정책 점검하는 좀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식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모임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지만 되겠지만 실제 그 협력 체계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는 지점들을 대항하기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는 현장의 입장입니다. 예, 뭐 정기적인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사실 좀 개인적으로 저는 저 문화 단체에도 있어봤고 또 반대로 또 그 의원실에서도 일을 해봤고 지금은 좀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문화 단체에서 일할 때 좀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의원실하고 이제 관계를 좀 형성을 했을 때 유지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의원이 임기가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재선 3선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이제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또 이제 의원실을 찾아야 되고 또 관계가 또 형성이 되면은 그게 또 이어지거나 계속 이렇게 뭐 승계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없고 또 처음부터 항상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항상 리셋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그때 좀 활동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좀 지점들인데 사실 좀 가장 좋은 거는 그게 이제 개별 의원들이 아니라 정당에서 정당 체계 내에서 정당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의원실과에도 이렇게 협력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 근데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좀 문화예술위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좀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뭐 그건 저희 당 사정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좀 큰 정당,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나 그런 그 항상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정당들에서 좀 그런 좀 협력 체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저희 당하고 무관한 얘기처럼 지금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서 압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앉은 순서대로 이제 민주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의 문화정책 뭐 실무 담당자를 한 지가 한 14년 정도 됐는데 이제 토론회를 이제 개최한다고 와서 이제 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자 토론자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열에 한 9, 10은 욕만 먹고 갑니다. 참여 안 하는 국민의당은 욕을 안 먹고 가요. 근데 그 괜찮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나쁜 소리나 좋은 소리나 다 부족하니까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화 정책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게 뭐 국회의 역할이 됐던 정부가 역할이 됐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들을 하시니까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뭐 제가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실무자로서 그 21대 이러한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를 뭐 새로운 의원들한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과의 협력 관계는 저희도 뭐 당 전체적인 그림에서 당 조직에서 뭐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분야를 뭐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제 비상설위원회로 문화예술 특위가 있지만은 이제 요거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뭐 저도 이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정주 의원께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셔가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또 위원장을 또 바꾸셔야 되는데 참 우리가 선정을 좀 열의를 가지신 분을 선정을 좀 잘 해서 언제가 소통 관계를 참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특위가 있던 상설위가 있던 간에 현장과의 소통을 할 때 좀 어떤 이렇게 같은 뭐라지 평등한 관계 안에서 좀 그런 것들이 소통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 좀 강조드리고요. 이게 보통은 특위가 약간 열심히 하시고 뭐 이러지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형식적일 수도 있어서 이게 같이 하긴 하는데 당에서 책임을 안 져주거나 뭐 이러면 좀 그런 문제들을 계속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당에 요구를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진보당 저희가 진보당은 사실 문화예술계에서 저희 쪽은 처음 이제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처음 이런 자리에 이제 오게 됐는데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역이나 뭐 영역별로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없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얘기들을 다 모아서 정책을 만들면 더 바랄 게 없는 100점짜리 정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여한 것도 좋았지만 저한테도 뜻깊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현장과 정치가 어떻게 연계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가 진보당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정치적인 부분인데 거기 좀 더 더해서 좀 초당적으로 마음을 모아줄 것과 문화예술이나 특히 이런 민주적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계속 장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요구를 좀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정당이 좀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이 총선이라고 하는 좀 시기를 거치고 있다 보니까 이 총선과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뭐 또 국회의원들이 배치되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제안해 주신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제자님 얘기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정책은 도구죠. 예, 정책은 도구고 재정은 자원입니다. 예,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잘 배분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느냐가 권력이고 저희들이 계속 민주주의로 얘기를 하는 거는 시민들에게 근본적으로 그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과 예산을 얘기를 하는 일은 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민주당, 뭐 정의당, 진보당에게 이런 예산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민원이나 청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될 수 있을지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민주주의나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름 이런 데서 발제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제 딴에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이런 얘기 하고 다닐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당에서 이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주신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 시사하는 바도 크긴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보면 사실 사실과 다른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그냥 개론적 되게 좀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서 사실 정책이라 볼 수 없는 내용들도 있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각 당의 사실 문화정책 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해왔던 분들 되게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각 당이 갖고 있는 이 정책 자원들이 이것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최소한의 이제 뭐 이렇게 좀 완료 작업이나 그 같이 하는 작업들이 되었더라면 조금 더 잘 이렇게 다듬어진 좋은 내용들로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화예술 정책을 그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당이라는 구조 안에서 지금 얼마나 태행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중요 순위에서 밀려버리고 있고 논의가 안 되고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선 이후에 좀 각 당이 갖고 있는 한계 지점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채워가고 뭐 이게 당이 좋은 정책과 좋은 내용들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으로다가 함께 성장하면서 민간에 있는 또 예술가들하고도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사실 좀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당 모시고 또 현장도 모여서 이렇게 토론회 한번 열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열린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고요. 이것조차 없었다면은 사실 우리가 예술을 얘기하지만 예술인의 생존 문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갖는 가장 큰 힘과 가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아까 과제 실제로 아마 2년 그 윤정부 2년 때 문화정책 이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좀 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머리를 좀 모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또 이렇게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각 정당마다 사정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서 다 어렵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협력 체계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과 같은 토론에도 사실 다들 당은 지금 선거 때문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다 움직였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움직였죠. 사실 그렇게 함께 이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당의 정책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현황에 그러니까 실태 조사나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의 어떤 자세로 당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못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